한덕수 후보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의 강점 하나하고 약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강점은 제가 사무관서부터 승진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총리까지 네. 한 단계도 안 빼고 다 이렇게 승진을 거쳐서 계단을 올라온 사람입니다. 점프를 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예. 그러니까 네. 저의 리더십은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최근의 리더십은 조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조건이 있습니다. 이 디테일에 강한 이 사람이 예. 만기 칠남을 하려고 덤벼들면 망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그 경험을 네. 마음속에 굳건히 정리해 놓고 네. 모든 사안을 자기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그 아주 상세한 네. 그 지식이 확신으로서 체화가 돼가지고 네. 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규제 개혁과 같은 막 10개 분야, 20개 분야가 막 엉키는 이런 고도의 문제를 도저히 통치권자가 그냥 장관 책임제이지만 네. 장관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또 장관이 잠깐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대통령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거를 정말 같은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의 내공의 수준도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게 지금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굉장히 큰 것만 보시는 것 같잖아요. 네. 제가 한 30분 통화한 바에 의하면 예. 정말 디테일에 강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양반이 그냥 툭툭툭툭 던지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누군가가 근거가 있는 얘기 어느 연구소에서 네. 정말 스터디를 해가지고 네. 그 에센스를 그 핵심을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본인 머리에 아하. 정리가 돼 있는 예. 겁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예. 옛날 정치인들처럼 그냥 등 두드리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걸로 되는 리더십 시대는 저는 뭐 일찍이 가버렸다. 네. 박정희 대통령 네. 얼마나 세부에 강한 분입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의 부장을 불러가지고 예. 석유화학 플랜을 같이 짜신 분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구미에 가셨었죠. 제가 첫 번째로 모신 대통령이거든요. 예. 사무관으로 네. 들어가가지고 또 제가 저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또 11명 학점 좋은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학점 좋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점심도 사주셨고 네. 저 청와대 그 조그마한 집 옛날에 예. 거기서 이제 내주셨고 아, 합니다. 추억이 많으시군요. 추억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사실은 박근혜 당시 영예도 같이 참석을 아, 했었어요. 예. 그때 서강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4학년 졸업한 그때 70년대 초반 71년입니다. 71년.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리더십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당연히 포용적 리더십이어야 되고 네. 위에서 누르는 리더십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리더십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강점이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에 대한 50년에 거친 경험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1차 5.1 위기, 2차 79년 위기 그다음에 우리가 또 80년대에도 굉장히 외환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성장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저 2009년에 우리 그 국제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위기가 뭐 이제 코로나 위기 또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여튼 그때 힘을 합쳐가지고 극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위기 관리 능력 저는 그것도 제가 하나의 강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는 역시 저는 뭐 그것이 반드시 정치만에 있어서의 통합이다. 국민 간에 있어서의 통합이다. 요런 그런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통합이 안 되면 경제도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협치, 통합 네. 그것을 이제 저희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노동이 투입됐다든지 자본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네. 사회의 제도가 협력적이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소득 분배 같은 게 심하지 않고 해서 사회적인 분열이 적고 이렇게 되면 소위 뭔가 요소가 투입은 안 됐는데 네. 전체 어떤 분야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투명하고 네. 부패가 없고 네. 그다음에 경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나 사회가 좀 안정되고 이러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합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옛날에는 다 생활이 어려웠고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소득이 100불도 안 됐고요. 예. 제가 청년이 됐을 때는 3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사님이 예. 우리 70년대 말이 되면 이제 1,000불 소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 양반이 허언증이 걸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6,000불이고 물론 미국에 뭐 거의 뭐 일부 지역에 뭐 있는 막 8만 불 이런 수준은 아직 안 되지만 네.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가로서는 재정도 건전하고 국제 수지도 건전하고 생산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거고 국익 외교도 잘하고 그다음에 막강한 자강 국방력도 가지고 이제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우리나라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위협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처하는 것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국내적인 분열, 갈등, 서로 간의 싸움 이런 것들이 막 전체 생산성을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에 1%씩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그럼 이런 거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지금 막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경제나 막 관세 폭탄이나 이런 게 막 지금 밀어닥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더십의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국정 경험 그리고 통합에 대한 그런 능력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딴 후보보다. 그다음에 제 약점은 역시 정치 경험은 적죠. 저는 50년 정도를 어떤 정치가 우리나라를 살리는가 어떤 정치가 되면 나라가 꼬나박는가 하는 거를 계속 반대편에서 봐오면서 제가 어떻게 그 정치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러한 판단은 계속 제가 해왔던 그런 경험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정치에 완전히 발을 딛고 거기에서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과 국정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을 봤고 그래서 어떤 정치가 잘 되고 어떤 포용적 정치가 국가를 살리고 어떤 배제적 정치가 국가를 쇠퇴시키는지 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책도 많이 보면서 이제 그런 거지만 역시 정치의 그 본류 거기에는 아직도 좀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정치라는 건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어제 이렇게 A라고 얘기했어도 오늘은 B라고 시치미를 딱 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정치인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정치인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수준이 낮아지고 우리나라는 업으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신 바가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고는 하셨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께서 짜증을 내고 있는 정치인의 행태를 몸이 익히지 않은 것이었다면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 오늘부터 6글자 한번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한덕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총요소 생산성.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경제적 용어 아닌가 해서 그랬는데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총요소 생산성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한덕수 후보님 이제 그렇게 본인이 강점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기억할 만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개헌에 관해서 이제 공약 제1호가 개헌이기도 하시지만요. 그 3년 만에 개헌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3년이라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못 박으셨는지요? 우선 저희가 전체 이 시간을 봤을 때 적어도 물론 지금 우리 개헌 안에 대해서는 많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헌정회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약 1,200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특별 작업반을 만들어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네. 거기 보면 대통령 중임제, 양원제,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 소환제 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분권, 삼권 분립, 네. 그리고 이제 견제 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신 안들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내각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상당히 그 국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저도 역시 뭐 대통령제의 중심 저 장점과 단점 또 뭐 이원 집정부제의 장점과 단점 또 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의 현실로 보면은 지금 헌정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 중임제 그리고 양원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 분권 이런 거를 이루는 그런 안들을 국민들이 꽤 좋아할 것 같다. 그러나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한 1년쯤은 수렴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1년 정도는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죠. 네. 국회를 통과시키고 이제 누가 발의할 것이냐도 정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네. 202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죠. 맞습니다. 그해 봄에. 네. 그러면 제가 물러나면 예. 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할 수 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정치를 좀 안정적 체제로 갖출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잘 조성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처럼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 야대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거는 또 다시 우리가 이제 선거법 같은 제도를 네.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좀 논의를 해서 고칠 건 좀 고쳐야 되죠. 그래서 네. 좀 더 이렇게 대치적인 게 아니라 네.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국회의 구성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네. 거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손을 좀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권력을 탐하는 분은 절대로 중간에 관두지를 못합니다. 네. 그 어려운 선거를 거쳐서 당선이 됐는데 예. 왜 주어진 정년을 다해야지 1년, 2년을 음.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보통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그런 데에는 욕심이 없는 제가 하고 물러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3년을 충실하게 잘 국민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차세대 젊은 세대들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정치의 이런 여러 가지 대립도 사실 지금의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출마를 하는 분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일주일 전에도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이런 현상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건가요? 만약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희망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건 없다. 다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과장이 나도 궁극적으로는 과장까지는 행정부 경험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는 내가 행정부에 좀 입법부에 좀 가가지고 제대로 국가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입법 기능이라든지 네. 또 앞으로 그런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을 뭐 출마를 한다든지. 네. 근데 지금은 뭐냐 모든 게 불투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멀쩡한 사람이 막 뭐 경선해라 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경선을 하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너 비켜 그러고서는 그냥 어디서 꼬나받고 예. 이거는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국회의원들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견제를 받고 있어야 견제를 제대로 할 사람은 그 지역에서 자기의 앞으로 경쟁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쟁자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더 좀 좋은 그런 입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정말 좀 행정부하고도 제대로 디베이트를 해야 되겠다. 괜히 괴롭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정치의 ABC인데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은 끝까지 그런 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할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정말 시도 의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네. 거기서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주민들은 이렇게 모셔야 되겠구나. 그분이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서 또 앞으로 양원제가 되면 뭐 상원 의원도 되고 이런 거를 거치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 양성이 될 거다. 지금처럼 어느 누구의 신세를 져가지고 전략공천이 된 사람은 그 신세를 진 사람밖에는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게 문제고요. 우리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도 지금처럼 과반수로 이렇게 막 국회가 추천하고 하는 건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파당적인 그런 선고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켜요. 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님 같은 분은 모시는 그러니까 여당목 따로 야당목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천은 여야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3분의 2 이상을 받아라 이겁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네. 그럼 3분의 2는 여간에서는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극단적 성향을 가진 분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분들이 추천을 안 하겠죠. 예. 그 3분의 1을 모두 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유보를 했던 것도 네. 제발 이제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여야가 합의를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때 3분에 대해서는 막 의견이 막 갈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을 따르면 여야가 만나면 어차피 합의를 하셨다니까 5분이면 합의하지 않겠냐.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저는 즉각 임명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저를 탄핵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87일간을 또 탄핵을 받아가지고 참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는 심각했었습니다. 업무 네. 정지를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을 제가 지명을 시작한 것도 네. 대통령이 고리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오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대행이 해야죠. 그 일을.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 기능은 자제해야 되니까 나는 선전포고를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명 절차를 해야죠. 이미 벌써 4월 18일 날 나가신다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랬더니 이 2명은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 명을 임명을 안 한다고 그 국회가 야단 난리를 쳤는데 2명이 비어 있는데도 아무런 따지고 보니까 그렇네요. 불만도 없고 네. 도대체 그게 뭐냐? 뭘 도대체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네.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는 2분을 임명을 한 사람은 이거는 우리 당하고는 이해가 상충되는 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바로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최상목 부총리의 한 분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네. 국회의장님이. 네. 그래서 헌재가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 판결에 한 6개 주요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 그 헌법재판관으로 오시게 돼 있는 분의 성향이 어떤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든 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돼서 오시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밖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2명을 대통령이 누구를 물론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임명했겠죠. 예. 임명을 한 2분이 어느 당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저분이
대통령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결정만 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이 되는 분은 이념, 뭐 성향 이런 거 따지지 마라. 네. 그분들은 오시면 전부 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 안 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판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두 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틀린 얘기가 아니 저는 또 좀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또 아쉬운 거는 네. 헌재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더군다나 헌재까지도. 두 명이 비어 있는데 네. 옛날에는 한 명 비었다고 막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또 두 명이 비었는데도 아니 두 명이 비었어도 우리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슨 저 작업반도 없어요. 구성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는 다음 대통령님이 오셔서 결정하게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다음 대통령님은 그분이 뽑으시리라고 예상되는 그 성향을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개헌이 중요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네.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부 다 상하원이 뽑는데 3분의 2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반수예요. 과반수는 어느 한 당이 넘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본인은 4년 국회의원 하는데 헌법재판관은 6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4년 동안은 다수기 때문에 야 우리 다수니까 우리가 하는 사람 뽑아. 네. 그리고 뭐 우리는 다수가 아주 많으니까 이제까지는 한 명 그리고 공통으로 한 명 하더니 우리 2명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2명을 해가지고 관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년 뒤에 지금의 그런 과반수가 바뀌면 헌법재판관은 이분들이 6년 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뽑아놨는데 그러면 6년 동안 4년 하고는 국회의원이 바뀌어가지고 여야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아니 여기 이 헌법재판관 6년 중에 다수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전에 야당했던 사람들이 뽑은 재판관님들이 6년을 하게 되잖아요. 그 구성 취지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6년과 4년이 안 맞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걱정 마세요. 헌법재판관님들은 오로지 오시면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하니까 무슨 4년 뭐 그때 뭐 여당이 누구였고 야당이 누구여가지고 뭐 한 분을 더 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걱정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번 과정에 또 이런 뭐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죠. 마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저희가 염려했던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방통위원장 판결 때 보니까. 아니 저는 그게 뭐 딱 옳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건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맞게 우리의 제도인 헌법도 옷을 갈아입어야죠. 언제까지 계속 과반수로 그거 하고 또 권한대행의 탄핵은 계속 과반수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다 정해야죠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님은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고 계시는데 지금 워낙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한 이 질문의 절반쯤 소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마지막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조금 좀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세요? 네. 수면제 신세를 지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뭐 수면제는 안 먹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뭐 자기 전에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팔 굽혀 펴기 이런 거 좀 해가지고 그런 대로 수면은 잘 하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좀 설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6월 4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취임 연설을 하게 되신다면 무슨 말씀을 맨 앞에 담으시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그걸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제적인 관세 폭탄 이거 첫날부터 관심 가지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해결하겠다.
그리고 약자와 같이 가는 그러한 우리 경제 운영 또 사회 정책의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